파트너 김종석입니다. 카운트다운 형식으로 진행된 저희 뉴스탑 10. 이 10가지 주제 중에 딱 하나만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미국의 국방수장인 헤그세스 전쟁부 장관입니다. 지난주 아시다시피 한미 정상회담 이후 오늘 한미 국방수장이 만났는데요. 이 트럼프 대통령이 핵잠수함 건조를 승인한 데 대해서 헤그세스 전쟁부 장관도 도입을 지원하겠다고 했지만 정작 오늘 국방수장 간의 공동 성명에선 이게 빠졌습니다. 왜 그런지 저희가 이 소식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여러분의 댓글 기다립니다. 뉴스탑 10 유튜브 생방송에 의미 있는 댓글 남기시면 저희가 소개도 하고 질문도 받아보겠습니다. 멀리 가지 마십시오. 1분 뒤에 바로 돌아옵니다. 화요일 뉴스탑 10도 바로 10위부터 출발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긴급히 오늘 오전에 벌어진 서울 천호동의 한 주택정비사업조합 사무실 흉기 난동 사건부터 먼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바로 저희가 준비한 CCTV부터 만나볼까요? 정말 아찔했던 상황입니다. 저렇게 한 여성이 본인의 다친 부위를 잡고 다급하게 어디론가 가고 있습니다. 저 사람이 바로 피해자 3명 가운데 한 명입니다. 주변에 다급하게 도움을 요청하는 모습인데 건물 앞에서 한 사람이 저렇게 뛰어가는 모습, 피의자로 추정되는데요. 경찰이 다급하게 출동하는 오늘 바로 서울 천호동 재개발 사무실에서 벌어진 흉기 난동 사건, 경찰이 긴급히 출동해서 현장을 들어가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 피해자가 저렇게 목 부위를 잡고 두리번 도움을 찾고요. 도와주십시오라는 절절한 표정. 피의자는 저렇게 쫓아옵니다. 때마침 또 경찰도 출동하고요. 저기 나왔던 포함된 50대 여성, 60대 여성, 그리고 70대 남성이 한 흉기에 찔려 다쳤습니다. 피해자들은 병원으로 이송됐는데 천만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걸로 알려졌는데요. 벌써 경찰은 피의자를 현장에서 체포했습니다. 허주연 변호사님. 천호동의 재개발조합 사무실, 전직 조합장이 피의자라면서요? 그렇습니다. 오늘 아침 10시 20분쯤에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강동구 천호동의 한 재개발 조합 사무실에 아침부터 흉기를 들고 갑작스럽게 60대 남성이 뛰어든 겁니다. 사무실 안에는 지금 현재 임시 조합장을 맡고 있는 이 70대 남성과 간부급 직원인 50대 여성 그리고 60대 여성 이렇게 3명이 있었다고 하는데 이들에게 무차별적으로 흉기를 휘두른 겁니다. 피해자가 굉장히 놀라서 저항하면서 건물 2층에 있던 사무실에서 뛰어나와서 방금 보신 것처럼 목 부위를 찔렸기 때문에 이 피가 흐르는 목을 손으로 잡고 거의 한 블럭 가까이 달아나거든요. 그런데 피의자가 이 피해자의 뒤를 끝까지 쫓아가서 무려 한 블럭이나 쫓아갔다고 하고요. 그래서 그 혈흔이 거리에 한 블럭 가까이 이어져 있을 정도로 참혹했다고 합니다. 이 피의자는 현장을 지나던 정장을 입은 시민이 제압을 해서 현행범으로 검거가 된 상황인데 이 정장 입은 시민이 피의자를 제압하는 그 순간까지도 목격자의 말에 의하면 끝까지 흉기를 놓지 않는 그 굉장히 깊은 어떤 뭔가 범행 의지가 보였던 그런 모습까지도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반적인 화면들을 쭉 살펴봤다면 이 3명이 병원으로 이송됐고 70대 남성과 50대 여성, 60대 여성입니다. 두 사람의 관계가 있죠? 전직 조합장과 임시 조합장. 그러면 그동안 이 천호동 재개발 조합 사무실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게요. 지금 피의자인 전직 조합장은 올 7월에 피해자 중 한 명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입건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2달 뒤에 조합장에서 해임됩니다. 이게 검찰이 이 강제추행 혐의로 약식 기소를 했는데 그리고 곧바로 벌금 통지서도 받았습니다. 오늘이 이제 사건 발생 당일이고 어제 사건 전날에도 당사자들끼리 좀 대화를 시도했던 것 같아요. 사과하고 합의해달라. 그러니까 최전봉 교수님 전반적으로 종합해봤을 때
본인이 조합장에 잘린 거에 대한 앙심이 있었는지 이런 부분을 들여다봐야 될 것 같아요. 분명히 그런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전직 조합장 지금 피의자죠. 피의자 같은 경우에는 직접 어제도 찾아왔다는 거예요. 어제 찾아와가지고 그 피해 직원 여직원 있지 않습니까? 이분에게 이제 강제추행을 했다는 혐의로 검찰이 약식 기소를 했고 예. 벌금 통지서까지 받은 상태였어요. 찾아와가지고 사과하고 합의해달라고 요구를 하려고 갔는데 당시 부재 중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다시 찾아온 겁니다. 그래서 사고를 친 건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본인이 조합장에서 해임된 이유도 저 피해 여성을 강제 추행했다는 혐의 때문에 그리고 일도 제대로 안 했대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조합장에서 쫓겨나게 된 거잖아요. 거기에 앙심을 일단 품은 것 같고 두 번째는 이제 강제 추행 혐의가 약식 기소가 돼서 벌금 통지서까지 받았으니 여기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합의해달라. 내가 사과하고 합의해달라 이런 얘기를 한 걸 보면 본인이 법적 처벌을 피해보려는 이유도 있었고 두 번째는 조합장에서 쫓겨나는 것에 대한 앙심과 불만이 결국은 저는 끔찍한 범행을 저지른 이유가 됐다고 볼 수 있겠죠. 근데 저게 흉기를 제가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고 통칭의 흉기라고 하지만 이게 또 다른 흉기보다는 비교적 과일 깎는 것 같은 그런 흉기여서 이 부분을 본인은 나중에 어떻게 항변할지 모르겠지만 최진봉 교수님 이거 거의 살해 혐의로 거의 경찰은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앙심 품었다고 하면. 당연히 그래야죠. 살해 혐의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일부러 흉기를 들고 온 것도 문제고요. 목적을 가지고 온 거 아니겠습니까? 우발적이라고 볼 수 없어요. 명확하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두 가지 사안, 즉 본인이 조합장에 쫓겨난 문제, 두 번째는 거기에 대한 앙심, 그리고 두 번째는 본인이 법적 처벌을 받게 된 거에 대한 불만, 이 두 가지의 보복 범행의 행태라고 볼 수 있고 흉기를 들고 왔다는 것 자체만으로 봐도 계획적이고 의도적으로 살해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범행을 저질렀기 때문에 살인죄가 포함된다고 봅니다. 벌금형, 그러니까 벌금 통지서를 직접 받은 건 아니고 벌금형이 구형되니까 앙심을 품은 것 같다. 야, 저 오늘 오전 10시에 저 천호동 인근에 계셨던 분들 저 상가에서 얼마나 깜짝 놀라셨을게요. 다른 피의자들도 갑자기 이제 목을 부여잡고 뛰쳐나오니까. 아까 화면에도 잠깐 지나갔지만 이 사람도 한번 다시 조명해봐야 돼요. 허주현 변호사님. 피의자가 저렇게 제압되는 과정에서 한 용감한 정말로 진짜로 용감한 시민이 있었어요. 그렇습니다. 길을 지나던 양복 차림의 50대 남성이 피의자가 흉기를 들고 피해자를 쫓아가는 모습을 보고 바로 달려들어서 피의자를 제압을 했기 때문에 이 피해자도 현장에서 검거가 될 수 있었고 무엇보다도 피해자가 정말 끔찍한 위기 상황을 벗어날 수 있는데 너무 큰 도움을 준 한 용감한 시민분이 계셨습니다. 이 시민분뿐만 아니라 이 피해자의 지혈을 돕고 이 피의자를 제압하는 과정을 도와준 또 다른 목격자도 있었다고 하고 그 과정에서 찰과상까지 입었다고 하는데 이러한 용감한 시민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끔찍한 범행에서 그나마 참혹한 결과까지는 이어지지 않은 선에서 사건이 마무리됐다는 생각이 드는데 하지만 현장에서 전하는 목격자들 얘기로는 정말 사건이 끔찍했던 것 같습니다. 인근 상가 직원에 따르면 이 재건축 조합 사무실에서 이번만 이런 문제가 생겼던 것이 아니라 전날에도 말싸움하는 소리를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찾아가서 뭔가 계속해서 다툼을 벌이고 행패를 부리고 이랬을 거라고 짐작이 되는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또 다른 목격자는 빌라 주차장 쪽에서 피해자가 살려달라고 엄청나게 큰 소리로 비명을 지르는 소리가 들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문을 열어서 확인을 해봤더니 한 여성이 그 목 쪽을 손으로 잡고 비명을 지르고 있는 모습을 목격했다라고 하고 근처를 지나던 한 배달 기사도 자기가 20년 동안 이 동네 살면서 배달을 했지만 이 동네에서 이런 끔찍한 사고가 벌어진 건 처음이라서 너무 무섭다. 이런 목격담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아니 여기 보면 그 피의자가 제압당하고도 흉기를 안 놓치라고 했다. 그 용감한 시민 영상 다시 한번 부탁드릴게요. 만약에 저 시민이 제압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면 저 지금 흉기가 왼쪽 저 주차 인근 저렇게 툭 떨어지는 거 보이시죠? 추가 범행 혹은 아마 뭐 휴대전화나 혹은 뭐 물체일 수도 있고 좀 더 들여다봐야 되겠습니다만 저렇게 초동대처가 다른 일반 시민으로부터 하지 않았다면 제압이 되지 않았다면 더 끔찍한 불상사가 벌어졌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게 지금 서울 한복판 천호동 재개발 사무실 오전에 이게 무슨 일입니까? 분노로 차 있었다. 그 최진봉 교수님. 근데 사실 이 흉기 난동 사건 하면 최근에도 비슷한 일이 있어서 수유동에서 감자탕집
로또 서비스 안 줬다고 살해한 사건. 최근에 왜 이렇게 흉기 난동 사건이 빈번한 건지 모르겠어요. 분노 조절 장애가 많다고 봐요.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26일 날 오후 2시에 있었던 일이고 우리가 이 탑10에서도 이미 다뤘던 내용인데 수유동에 있는 한 감자탕 집에서 주인이 좀 홍보용으로 로또 복권을 나눠줬지 않습니까? 현금으로 결제한 분들에게 로또 복권을 나눠줬는데 이 60대 손님이 찾아와가지고 그 당시에는 로또 복권이 다 떨어진 거예요. 그날 준비한 게. 그래서 줄 수가 없다고 하니까 음식값을 깎아달라. 그래서 음식을 깎아주기로 했다고 합니다. 예. 그런데 끝까지 본인은 카드로 결제를 하겠다고 우긴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 부부는 현금으로 결제를 하길 바랬던 것 같고 이런 부분들 일단 그러니까 복권이 없는 것에 불만을 토로해서 그걸 좀 그 불만을 받아들여 가지고 음식값을 저렴하게 해주기로 했는데 예. 카드를 계속 사용하겠다는 억지를 부리면서 다툼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무리 다툼이 있다 하더라도 그 주인 부부 두 분 식당을 예. 운영하는 부부를 흉기로 가격을 해서 그 이제 부인 되시는 분은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사망하고 말았거든요. 이런 일이 벌어지고 보시는 아시겠지만 나중에 또 그 여성분이 목을 붙잡고 나오는데 딱 쫓아옵니다. 그것도 옆에 있는 분이 발로 차가지고 그 사람을 더 이상 가해를 못하도록 만들었는데 이런 일들이 계속 벌어지는 것은요. 아주 사소한 일이잖아요. 사실은. 그 분노를 조금 참기만 하면 되고 이해하면 되는 문제인데 참지를 못하는 거예요. 복권 한 장 1,000원짜리 못 받았다고 해서 그렇게 화를 내고 사람을 죽일 정도의 일을 할 수 있는 겁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를 고소했다는 이유만으로 다른 사람의 목숨을 앗아갈 수 있는 그런 위험한 행동을 한다는 것이 도저히 납득이 안 됩니다.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고 분노를 자기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는 이런 사회적 환경도 그렇겠지만 그런 어떤 정서적 문제들이 이런 뭐 어찌 보면 좀 흉악하고 이해 안 되는 범죄를 만들어내는 하나의 요인이 되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전직 조합장의 이런 흉기 난동 사건 생명에 지장이 없어서 정말 천만다행이랍니다만 병원으로 이송됐고 지금 이 천호동 이 재개발 조합 사무실이 발칵 뒤집힐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오전에 있었던 끔찍하고 놀라운 충격적인 사건 저희가 준비한 10위였습니다. 이제 9위로 가볼까요? 지금부터요. 저희가 각기 다른 사건으로 몇몇 사람들을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첫 번째 인물입니다. 한 고양이 티를 입은 남성인데요. 지금 이 영상은 경찰이 엄청나게 흔들리죠. 보디캠을 활용해서 이 주치 폭력자를 찍은 영상인데 이게 지금 얼마나 상황이 급박했는지 정상적으로 찍힐 수가 없습니다. 화면이 뭐 180도 거의 360도 돌아가는 정도. 고양이 티 입은 남성 경찰관의 욕설을 달려들었다. 평택경찰서 얘기였고요. 또 하나 있습니다. 여기는요. 택시 아닙니다. 50대 만취 상태 승객이 지금 보면 뒷좌석에서 기사 멱살 잡고 폭행하면서 행패를 부립니다. 이게 지금 앞에 가려져 있는 게 아마 차 내부에 있는 여러 장치들이 지금 떨어진 것 같은데 또 하나 있어요. 이게 더 충격적일 겁니다. 아예 상의를 탈의하고 술에 취한 채 주점 앞에서 경찰에 특정 신체 부위까지 깨뭅니다. 글쎄요. 저는 이걸 더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허주연 변호사님. 최근에 아예 주폭과의 전쟁을 일선 경찰서가 전담팀을 가동했는데 이 중에는 최대 전과 47범의 피의자들도 있었던 모양이더라고요. 음주운전과 우리가 주폭이라고 부르는 주치폭력 사범의 공통점은 뭐냐면요. 술 마시고 범행한다 이게 아니고요. 반복성입니다. 그러니까 술을 마시고 나오는 술버릇처럼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이러한 행위를 저지를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실제로 주폭들 보면은 비슷한 사례로 붙잡혔던 적이 굉장히 많으니까 전과가 많은 공중전과가 많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게 물론 술 먹으면 우리가 술버릇이니까 계속 못 고치고 한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굉장히 강하게 대응하지 못해온 것이 사실입니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술에 대해서 좀 관대한 어떤 그런 것도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술을 먹고 주치폭력을 저질렀을 때 아주 중대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는 이상 뭐 가볍다고 하면 그냥 난동 부리는 정도라고 하면 오히려 주치자들을 경찰서로 데려와서 유치장에서 좀 보호를 해준다든가 아니면은 난동 부리고 하면 훈방
훈방 조치를 한다라든가 뭐 심하게 처벌한다고 해도 벌금형 이 정도로 끝나는 경우가 많았고 원래 모든 범죄가 불구속 수사가 원칙이긴 하지만 주치폭력에 대해서는 그만큼 그동안 더 관행적으로 이 정도 뭐 술 먹고 이렇게 될 수도 있지라는 생각이 은연중에 깔려 있었던 게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반복적인 주치폭력이 고쳐지지를 않는 거예요. 예. 내가 술 먹고 뭐 좀 부수고 뭐 누구 좀 한테 욕하고 그런다 한들 어차피 술 깨면 저는 기억 안 납니다. 심신미약입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말하면 심신미약이요. 예. 심신미약 주장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예. 그렇게 하면 용서받거나 단순히 훈방 조치로 끝나는 술 좀 먹고 그럴 수도 있지 취해서 그런 거야 라고 얘기한다는 그 만연한 생각들이 이런 주치폭력 사범들을 굉장히 반복적인 어떤 상습성을 키워오는 원인 중에 하나가 됐던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게 점점 갈수록 정도가 심해지는 데다가 심지어 보신 것처럼 운전 중인 택시기사, 운전자 폭행으로 가중처벌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 또 출동한 경찰들에 대한 폭행까지 한다고 하면 공무집행 방해까지 추가되거든요. 이렇게 범죄가 반복되고 점점 더 강화하는 특성을 보이니까 평택경찰서에서 아예 주폭과의 전쟁을 선포를 하고 굉장히 강경하게 대응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난 네. 6개월 동안 주치폭력 사범 무려 200명을 체포했는데 그중에 21명이 구속됐다고 하는데 경찰들의 현장 애로사항이 또 어떤 거냐면 이렇게 현장에서 강하게 대응을 한다고 하면 예. 술 취한 상태에서 현행범 검거될까 봐 오히려 더 강하게 저항하거나 달아나는 경우가 많아서 굉장히 힘들다는 거예요. 하지만 계속해서 강경하게 술을 마셨다는 것이 더 이상 면죄부가 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줘야지만이 그렇죠. 이런 주치폭력들 버릇 싹 고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 듭니다. 아까 그 택시 안에서 제가 이제 그 택시 안에 특정 이제 그 기계가 떨어졌다고 설명을 드렸었는데 자세히 보니까 실내등이었어요. 맞아요, 실내등. 이 평택 경찰서 쪽도 작정을 한 겁니다. 전담팀 했고 아까 흔들리는 바디캠까지 다 고스란히 공개할 정도로 이거 봐라. 이 주치자들 주치폭력이 이 정도다. 경각심 갖고 엄벌하겠다. 평균 전과 21범. 이게 좀 놀랄 일입니다. 주치폭력의 실태를 영상과 함께 하나하나 만나봤습니다. 이번에는 파리 차례입니다. 잘 아시는 분이죠? 2002년 월드컵의 주역이자 국가대표 축구선수 출신, 지금은 유튜버로 활동 중인 이천수 씨입니다. 저를 처음 보시는 분도 있으니까 저는 축구 선수입니다. 축구만 이제 평생 해왔고 현장에 있는 축구 선수의 이미지를 좀 바꾸고 싶은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이천수 씨, 최근에는 이제 축구 관련 유튜브, 국가대표팀 경기가 있을 때마다 특히 이제 홍명보 감독에 대한 촌철살인 논평이라든지 여러 축구 관련 사업들을 하나하나 하고 있는데, 허주연 변호사님, 저는 이번에 처음 알았는데 이천수 씨가 제주도에서 축구 교실 같은 걸 했던 모양이에요. 근데 해당 지역에서 누군가에게 1억 3천만 원을 빌려놓고 안 갚았다, 피소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사기 혐의로 피소가 된 상태이고 이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사람은 이천수 씨와 호영호재하는 굉장히 오랫동안 알고 지낸 친한 지인 사이라고 합니다. 예. 이 9차례에 걸쳐서 이천수 씨가 내가 지금 뭐 별다른 어떤 활동을 하고 있지 않아서 수입이 없어서 생활이 힘들다. 예. 돈을 빌려주면 갚겠다라고 얘기해서 뭐 300만 원부터 더 많은 금액까지 총 1억 3,200만 원을 송금을 했는데 이천수 씨가 갑자기 연락을 끊고 이 금액을 변제를 하지도 않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 2021년 가을쯤부터 연락이 안 됐다고 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 지금 이게 특경법상 사기죄가 적용된 이유는 뭐냐면 금액이 5억이 넘기 때문으로 보이는데 예. 지금 친한 형이, 그러니까 친한 동생이 뭔가 선물 투자 관련한 사이트에서 선물 투자를 해서 수익률이 좋은데 여기에 5억 원 투자하면 원금도 보장해주고 수익금이 나면 주겠다라고 해서 이 피해자가 또 5억 원을 보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두 달 정도 수익금을 주다가 수익금은커녕 원금도 주지 않고 연락이 끊겨서 이걸 돌려달라고 하니까 1억여만 원 상당을 일부 변제하긴 했지만 이 부분도 사기죄라고 지금 피해자가 주장을 하고 있고 예. 그리고 그 선물 투자를 한다는 동생이 빌려준 돈 갚겠다고 했는데 안 갚았다는 그 진술서까지 같이 첨부를 해서 냈다는 예.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이천수 씨에게 어떤 사기의 고의가 있지 않았나 이렇게 의심해 볼 수가 있는 상황이기는 합니다. 예. 그래서 지금 이천수 씨가 피소가 되어 있는 상태고요. 피해자 조사는 마친 상황이고 앞으로 이천수 씨에 대한 조사도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2023년 말까지 갚겠다고 했는데 4년 전 가을쯤부터 연락이 끊겼고, 물론 뭐 이천수 씨야 뭐 최근에 정치 관련 활동도 했고 축구 유튜버도 했는데 공개 활동을 하긴 했습니다만
이 지인의 주장은 가을쯤부터 연락이 끊겼다는 건데요. 최 교수님, 네. 이천수 씨 쪽 얘기는 돈 받은 건 맞는데 그냥 쓰라고 준 돈이다라는 표현을 썼어요. 어떻게 그러니까요. 저희가 받아들일까요? 약간 좀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말인데 뭐 두 사람의 관계를 저희가 알지 못하니까 그냥 예. 그대로만 전해드리면 이천수 씨 입장은 말씀하신 건 돈을 받은 건 맞다. 돈을 받았지만 그냥 쓰라고 준 것이지 이게 뭐 빌려준 거나 변제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었다라고 이천수 측은 주장을 하고 있고요. 예. 지금 사기죄로 피소가 된 상태잖아요. 그래서 이천수 측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기망의 의도가 전혀 없었다는 거예요. 누구 속이려고 하거나 이런 의도가 전혀 없었기 때문에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 상태고 돈은 받은 사실을 인정하고 그리고 그것은 그냥 쓰라고 줬고 예. 그것은 내가 그 사람을 속이려고 해서 일부러 사기를 친 게 아니라고 주장을 하면서 본인은 죄가 없다고 주장을 하고 있고요. 예. 다만 이런 전제도 달았습니다. 만약 A씨 측에서 돈을 돌려달라고 하면 돌려줄 의사는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근데 허 변호사님, 그러니까 이건 뭐 이천수 씨의 구체적인 입장을 좀 더 들여다보긴 해야 되는데 가장 첫 번째 입장과 공식 입장이 꽤 중요해 보이거든요. 근데 그냥 쓰라고 준 돈이고, 이제 갚으라면 갚겠다는 취지가 이제 피소 당한 이후에 나온 입장이기 때문에 일단 물론 뭐 저희야 가운데서 양측의 입장을 공평하게 들어야 되는 게 맞습니다만 바로 이천수 씨의 입장이 나왔을 때 바로 설득력은 바로 있어 보이진 않아서요. 만약에 나중에 변제 의사를 밝혔다라고 하더라도 실제로 돈을 가져갈 그 당시에 변제 의사가 없었는지 있었는지 그리고 변제 능력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이게 사기 여부를 판단하는 굉장히 중요한 표지 중에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가 아무리 호용호제하면서 친한 사이라고 하더라도 1억이 넘는 거금을 굉장히 장기간 동안 9차례에 걸쳐서 그냥 용돈처럼 준다는 것이 언뜻 생각해서는 경험칙상 맞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천수 씨가 정말로 이 지인이 그냥 쓰라고 준 돈이라는 그런 항변을 하기 위해서는 이 지인과의 관계에서 그만큼 친밀했고 그냥 써 안 받아도 돼라는 얘기들이 있는 내용을 객관적으로 증명을 할 수 있어야지만 자신의 사기 혐의를 벗어나는 데 굉장히 도움이 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렇지 않은 이상 의심스러운 부분은 충분히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연락이 끊겼다는 정황들도 그렇고 또 이천수 씨 의 피해자 주장에 따르면 지금 예. 이천수 씨가 유튜브를 개설하거나 축구 교실로 돈을 벌면은 갚아주겠다라고 주장했다고 하는데 예. 돈이 충분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기의 어떤 고의가 인정되는 상황에서 갚지 않았다고 하면 그것 역시도 사기죄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는 또 다른 증거가 될 수 있거든요. 예. 법적 공방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허 변호사 말씀하신 것 중에서 이제 변제 능력이 말씀을 하셨는데 갚을 그렇죠. 능력이 있는 갚을 건지. 능력이 되는지 이천수 씨가 실제로 이렇게 현역 은퇴 후에는 방송 활동이나 이런 걸 활발하게 하지 않은 건 맞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지금 여기서 소개가 됐지만 78만 구독자를 보유한 유튜버잖아요. 예. 공교롭게도 이게 개설되고 시작된 게 2021년 4월입니다. 마지막으로 돈 딱 받은 그 시점에 개설이 됐는데 유튜브 채널이요. 그렇습니다. 이 채널 같은 경우가 현재까지 누적 조회수가 6억 3천 정도 되는데 예. 통상적인 그 조회수에 따른 금액을 따져봤을 때 10억 이상의 수익이 가능하다는 거죠. 이거는 어디까지는 조회수 수익이고 그 안에 이제 개별적인 광고는 따로 되겠죠. 결과적으로 볼 때 이 예. 고소를 한 입장에서는 2021년부터 이천수 씨가 활발히 활동을 하고 본격적으로 수익이 생기기 시작하는 시점에 연락이 끊기고 2023년까지 변제를 한다고 했는데 하지 않은 이 부분에 대해서 주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해가 됐어요. 꽤 유튜브 수익이 추정컨대 대략적으로 갚을 능력이 충분할 텐데도 하지 않았다라는 것 때문에 고소를 한 측면도 있겠다. 이 돈을 떼었다라고 하면서 법적 조치를 한 이천수 씨의 지인 얘기 1억 3천 금액 8위였습니다. 7위는 어제도 짚어봤던 이 인물 얘기입니다. 어제 참 우리가 믿는 도끼에 발등찍혔다고요. 가수 성시경 씨가 10년 넘게 동고동락했던 매니저에게 꽤 많은 금액의 피해를 입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성시경 씨 주변은 물론이고 여러 연예계에서 꽤 침통한 분위기, 안타까움을 사고 있습니다. 오늘 알려진 얘기가 있습니다. 안지영 기자님. 성시경 씨가 사실 최근에 이제 이른바 먹방 유튜버로 꽤 인기도 있었는데 오늘은 아예 유튜버도 한 주 쉰다고 공식적으로 알렸다. 비교적 본인이 잠행을 들어갈 기간이 좀 길어지는 건 아닌지 모르겠어요.
사실 성시경 씨가 활동한 지 25년이 됐는데 공백기가 거의 없었습니다. 특별한 구설도 없었고 쉼 없이 활동을 해왔는데 본인 스스로 이번 일과 관련해서는 한 주라도 쉬겠다는 의사를 직접 밝힌 겁니다. 그만큼 정신적인 충격이 크다고 볼 수 있고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믿고 아끼고 가족처럼 생각했던 사람에게 믿음이 깨지는 일은 너무 힘든 일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성시경 씨는 연말 공연도 지금 계획을 하고 있었는데 성시경 씨가 지금 먹방 유튜버로 유명하지만 그 이전에 굉장히 유명한 보컬리스트죠. 맞아요. 목소리도 많이 상했다고 얘기를 할 정도로 심신이 많이 피폐해진 상황이라는 거죠. 더 이제 궁금해하는 건 사람들이 과연 피해 규모가 어느 정도일 건지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있는데 정확한 규모는 밝히지 않았는데 지금까지 제가 취재한 바로는 이것도 수억 원대에 이를 것이란 이 업계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아직까지도 피해 집계가 완전히 끝나지 않고 있어서 내부적으로 과연 실질적인 피해가 어느 정도인지 집계 중인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안지용 기자가 개인적으로 취재한 내용에 따르면 이것도 아주 대략이지만 성시경 씨 소속사 측이 파악하기로 수억 원. 근데 이것도 이제 조금 더 만약에 피해 규모를 합산한다면 뭐 두 자릿수까지도 갈 수 있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거네. 이건 조심스럽지만. 사실 아직 그 매니저에 대한 공식적인 입장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단정할 수는 없고요. 다만 이 정도 피해 규모에 대해서 계속 피해를 호소할 정도면 적어도 억대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거였고요. 성시경 씨 같은 경우 굉장히 유명 연예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제 행사를 한번 할 때에도 그 수천만 원씩의 개런티가 발생이 됩니다. 이게 지속적으로 그 기간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어느 정도까지 문제가 발생됐기 때문에 이걸 공론화시켜서 이렇게 문제를 해결해가는 과정을 밟는지에 대해서는 조금 더 구체적인 발표가 있을 때까지는 조심스럽게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안 기자가 취재한 내용에 따르면 수억 정도의 피해 규모를 일단 추산하고 있다. 유튜브를 한 주 쉬기로 했는데 저도 사실 성시경 씨 유튜브 즐겨 보거든요. 여기에 등장하는 사람이 있긴 있어요. 이 전직 매니저 출연분도 아예 그 유튜브에서 영상을 비공개 처리했습니다. 근데 오늘 저 안지용 기자님 기사를 하나 보니까 이 해당 매니저, 그러니까 배신을 했다고 알려진 이 매니저의 결혼식 비용도 성시경 씨가 다 댔었던 모양이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지금 그렇게 보도가 나오고 있고요. 실제로 성시경 씨가 이 매니저와 워낙 오랫동안 일을 해왔기 때문에 결혼 과정에 있어서도 매니저의 그런 결혼식 비용들을 본인이 직접 지불하고 중요한 거는 외부에 알리지 않도록 해왔다는 거죠. 그만큼 이 인물을 아껴왔기에 이번 사건으로 인한 충격이 더욱더 크다고 볼 수 있고요. 성시경 씨 같은 경우는 이 상황에 대해서 사실 말을 굉장히 아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그거에 대해서 충분히 미리 확인하지 못한 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자책하는 모습까지 보이고 있는데 중요한 거는 이 매니저 같은 경우는 전 회사부터 같이 일을 해왔습니다. 이번 회사에서 처음 일을 한 게 아니라 앞선 성시경 씨의 소속사에서 일을 해왔는데 성시경 씨가 누나가 차린 소속사로 옮기면서 함께 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른바 성시경 사단으로 이제 같이 이제 함께 한솥밥을 먹은 거네요. 그러면? 네, 맞습니다. 그만큼 신뢰가 두터웠기 때문에 이번 사안이 꽤 장기간에 걸쳐서 계속적으로 이루어지는 데 있어서 충분히 내부적으로 파악을 하지 못했고 결국 그 피해 규모가 커진 뒤에야 뒤늦게 그 상황을 알게 됐다는 겁니다. 허 변호사님, 물론 저희가 조심스럽게 접합한 부분이 글쎄요, 금전적 피해를 입힌 이 매니저의 입장을 못 들어봤으니까 근데 매니저 측이 할 수 있는 얘기는 많지 않아 보이는데요. 지금 정확한 범행 수법이 어땠는지 기사가 상세하게 보도되고는 있지는 않은데 알려지기로는 한 보도에 따르면 이 전 매니저가 아내의 이름으로 회사를 따로 만들어서 그 회사를 통해서 돈을 빼돌렸다는 그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현금의 흐름을 추적하고 계약 내용을 살펴보다 보면 이 매니저의 범죄 행위가 있었다고 하면 그걸 밝히는 것은 결국엔 시간 문제일 거라는 생각이 들고 굉장히 다양한 수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매니저라는 것이 어쨌든 연예인은 어떤 법률 관계나 이런 것들은 별로 신경 안 쓰고 작품 활동에만 매진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가까운 사이다 보니까 그리고 신뢰관계를 악용해서 연예인을 이름을 팔아서 투자를 유치해놓고 정작 연예인에게는 말하지 않는 사기 행각을 벌일 수도 있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들어온 어떤 돈을 다른 회사로 빼돌려서 일부 자기 개인적인 용도로 쓰는 업무상 횡령 행위를 할 수도 있고 또 매니저에게 이익이 되지만 회사에는 그렇게 이익이 되지 않는 계약을 체결해서 성시경 씨에게 좋은 일이다 이렇게 소개를 하는 업무상 배임죄를 저질렀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어떤 혐의가 적용이 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한 범행 수법이나 이런 것들이 수사로 인해서 밝혀져야 되는 부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본인도 충격이 어마어마하겠죠. 그래서 직접 SNS에 글도 올리고 괴롭고 견디기 힘든 시간의 연속이다. 안 기자께서는 어쨌든 연예계 취재 꽤 오래 하셨으니까
최근에는 이제 뭐 완전 직접적으로 비교는 안 되더라도 박수홍 씨 관련해서 친형이 이제 60억 가량의 횡령을 했다는 혐의로 여전히 재판 중이고 배우 천정명 씨나 손담비 씨 같은 경우도 매니저로부터 많은 피해를 당한 과거 사례도 있긴 있잖아요. 자, 일단 박수홍 씨 사례랑 좀 비교해 보면은 몇 가지 겹치는 게 있습니다. 일단 가족 회사 안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박수홍 씨 같은 경우는 이 친형이 매니저 업무를 봤었고요. 가족 회사요. 그렇습니다. 지금 성시경 씨 같은 경우도 누나가 운영하는 회사에 몸담고 있습니다. 예. 매니저는 가족은 아니지만 이런 가족 회사의 특징은 일하는 사람이 적습니다. 신뢰를 기반으로 일을 하기 때문에 그렇겠죠. 특정한 누군가가 어떤 잘못을 저질렀을 경우에 이거를 미연에 방지하고 확인할 만한 시스템이 갖추어지지 않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굉장히 오랫동안 일을 해왔다는 거죠. 박수홍 씨의 친형 같은 경우는 무려 30년간 매니지먼트를 맡아왔고요. 예. 이번 성시경 씨의 매니저도 10년 넘게 일을 해왔다는 거죠. 일종의 매너리즘에 빠지게 된다는 겁니다. 믿고 일을 맡기기 때문에 그가 어떠한 문제를 저질렀을 때 그걸 곧바로 확인하지 못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피해 규모가 굉장히 커질 수밖에 없다는 거. 그리고 또 그렇겠네요. 하나 중요한 예. 거는 지금 박수홍 씨 이 재판이 거의 3년 넘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게 왜 그런지 놓고 보면은 기간이 너무 긴데다 가족처럼 믿고 지내는 사이에는 증빙이라는 걸 많이 해놓지 않습니다. 결과적으로 피해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인 증거를 내야 되는데 이런 증거 확보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고요. 성시경 씨도 지금 어느 정도 피해라고 속 시원하게 말 못하는 이유는 이런 객관적 증거를 확보하는 기간이 조금 더 필요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안 기자 말씀은 결국은 이게 너무 친한 사이고 정말 가족과 거의 다름없는 사이여서 하다못해 뭐 SNS 뭐 카카오페이 뭐 이런 것도 아니고 그냥 차용증 영수증 없이 현금 주고 이러다 보니까 이게 정말 수억 피해인지 수십억 피해인지조차 가늠하기가 단기간에 쉽지 않고 그게 박수홍 씨 재판이 길어지는 것도 그런 원인이다. 네, 맞습니다.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고요. 제가 미리 말씀드리고 싶은 건 모든 매니저가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럼요. 다만 워낙 유명인들의 사건이니까는 이렇게 기사화되는데 또 하나 왜 이런 일이 발생하는지 생각을 해보면요. 통상적으로 연예인들이 녹화를 하고 활동을 할 때 몸에 휴대폰을 지니고 있거나 지갑을 지니고 있을 수 없죠. 이런 경우 매니저에게 맡기게 됩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나의 개인 정보를 누군가 나쁜 마음을 먹는다면은 언제든 이걸 빼낼 수 있는 예. 환경이 조성이 된다는 거죠. 예. 이것 때문에 이 업계 전체가 매도되거나 불신이 쌓이는 것은 원치 않지만 적어도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각 연예인들이 조금 더 경각심을 갖고 자기 스스로 자신의 권리를 찾을 필요가 있습니다. 이 파장은 이제 과거의 다른 연예인들의 사례와 맞물리면서 파장이 좀 적지 않을 것 같아요. 성시경 씨 참담한 심경을 토로했습니다. 7위였습니다. 이제 6위로 가보겠습니다. 저희 채널의 예능 프로그램 4인용 식탁을 통해서 현재 투병 중인 배우 안성기 씨의 근황이 알려졌습니다. 절친한 사이인 배우 박중훈 씨를 통해서였습니다. 영화 인생에서 뗄래야 뗄 수 없는 한 분이 계시잖아요. 안성기 선배님이 그건 투캅스, 뭐 인정사정 볼 것 없다, 라디오 스타까지. 네, 저한테는 진짜 둘도 없는 분이시죠. 뭐라 그럴까? 제가 풍선이라면 안성기 선배님이 날아가는 풍선에 끈에 돌을 매달아 준 것 같아요. 만약에 그 돌이 없었으면 날아가다가 터졌을 것 같아요. 얼마 전에 이제 선배님한테 그랬죠. 제가 선배님이 계셔서 제 인생이 참 좋았습니다. 했더니 힘이 없으시기에 아주 가녀리게 이렇게 빙긋이 웃으시는데 마음이 좀 많이 그렇더라고요. 안 기자님, 이게 참 암투병 힘없이 가녀에게 빙긋이 웃으셨다라고 했고 좀 더 구체적인 얘기를 들을 수 있었는데 얼굴 뵌 지가 1년이 넘는데 건강이 상당히 안 좋다는 걸 이제 박중훈 씨를 통해서 우리도 그의 근황을 들을 수 있었어요. 네, 안성기 씨가 혈액암 투병을 해왔고 그리고 완치 판정을 한번 받았다가 재발했다는 소식은 이미 전해졌습니다. 그 후는 1년 넘게 지금 더 이상 공식 석상에서 얼굴을 볼 수 없는 상태인데 박중훈 씨도 1년 전에 그때 얼굴을 봤고 그때도 상태가 좋지 않았다고 그랬죠. 예. 최근에 제가 안성기 씨의 소속사를 통해서 확인해 본 바로도 현재 굉장히 몸 상태가 좋지 않다고 합니다. 그만큼 이 몸 상태가 좋지 않다는 것은 과연 향후에 다시 복귀가 가능할지에 대해서
대해서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고요. 안성기 씨가 이 신영균 예술문화재단의 이사장을 맡고 있는데 얼마 전에 공식 행사가 있었거든요. 이사장으로서 이 자리에는 빠지지 않고 참석하는 편인데 이번에는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는 거죠. 예. 이렇게 놓고 봤을 때 최측근인 박중훈 씨가 보기에도 안성기 씨의 상황이 지금 그다지 좋아 보이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그 어떤 지인의 안부를 묻기 위해서는 잠깐 지금 화면에 나갔지만 전화나 뭐 하다못해 문자라도 보내는데 그런 그 연락도 지금 쉽지 않다는 거잖아요, 안 기자님? 사실 안성기 씨 하면은요, 이런 동료 연예인뿐만 아니라 취재진들과도 굉장히 활발하게 교류를 하는 편입니다. 저도 간간히 통화를 봤는데 예. 지난 1년 동안은 이 전화를 걸면은 전화 통화는 가는데 한 번도 받은 적은 없습니다. 예. 네, 그래서 소속사 측에서도 이런 개인사에 대해서는 가족들에게 어느 정도 맡기고 있는 상황이고 예. 현재 상황이 좋지 않아서 병원을 오가면서 계속 치료를 받고 있는 상황인 정도까지만 전해놓고 있습니다. 저도 수년 전에 문화부에서 취재를 했을 때 어떤 시상식에 가면요. 가장 공식석상에 늦게 등장하시는 인물이 바로 안성기 씨입니다. 왜냐하면 취재진이 있잖아요. 한 명 한 명 다 인터뷰를 합니다. 그래서 안성기 씨가 자리에 앉아야지 공식석상의 이 행사도 진행과 시작을 알리는데 안성기 씨가 다 인터뷰 응하고 사인하고 사진 찍어주는 바람에 다 늦게 온다. 이런 미담 아닌 미담도 많이 전해졌었는데 연락도 쉽지 않다. 최진봉 교수님. 박중훈 씨가 안성기 씨를 표현할 때 나의 톱스타라는 표현도 있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안성기 씨가 박중훈 씨한테는 아버지 같기도 하고 자기 인생을 리드해 가시고 자기를 보호해 주신 분이라는 얘기를 했어요. 뭐 얘기하면서 그런 얘기도 했거든요. 트럭에 비유를 했거든요. 자기가 운전해 가는데 트럭을 추월하지 않고 그 트럭이 앞을 잘 막아줘서 지금의 이 자리까지 오게 된 것도 안성기 선배님의 도움이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걸 들으면서 두 사람의 이 인연이라고 하는 게 그냥 우리가 뭐 영화에서 단짝으로 나왔다 이런 정도의 의미는 아닌 것 같아요. 정말 인생의 멘토 같은 분이었던 것 같고 안성기 씨를 아마 이제 박중훈 씨가 2013년에 한번 명동에서 뵌 적이 있었다고 그래요. 예. 근데 안성기 씨를 쭉 2km를 따라가면서 계속 찾아보고 갔대요. 그러니까 저게 2013년도에 얘기한 거고 사실은 네. 본인 데뷔 전에 그렇죠. 그만큼 안성기 씨가 톱스타였으니까 좋아했다는 한번 거죠. 그러니까 따라갔다. 예. 본인한테는 영웅인 거잖아요, 결국은. 그리고 박중훈 씨에 대해서 안성기 씨가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너는 나에게 특별한 존재다. 예. 이유가 뭐냐면 박중훈 씨 아버님이 아마 이제 두 분이 영화를 촬영하고 무슨 이제 회식 같은 걸 했던 것 같아요. 예. 그때 박중훈 씨 아버님이 안성기 씨를 찾아왔다는 거예요. 예. 뒤풀이하면서 찾아와서 손을 꼭 잡고 한다는 얘기가 우리 중훈이 잘 부탁합니다. 잘 좀 도와주세요. 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성기 씨가 그 얘기를 듣고 그걸 마음에 담아두신 것 같아요. 그래서 너한테 그렇게 모이게 못했던 이유도 내가 너를 이렇게 챙기는 이유도 내 아버지가 나에게 부탁해준 그 부탁의 마음이 아직도 내 마음에 남아있기 때문이라는 얘기를 하는 걸 보면 예. 이 박중훈 씨에 대한 안성기 씨의 사랑은 그냥 일반적으로 느껴지는 둘만의 관계보다는 좀 더 깊이가 있는 관계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힘없이 빈긋 미소를 지으시더라라고 안성기 씨의 근황을 전한 박중훈 씨인데요. 안타깝습니다. 다만 어서 빨리 쾌차해서 다시 왕성한 영화 활동을 안성기 씨가 했으면 좋겠습니다. 6위였습니다. 10위부터 6위까지 살펴봤고요. 이제 반환점을 돌았습니다. 뉴스탑10은 이제 국내 정치권 소식으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고요. 트럼프 대통령 얘기를 하기 전에 아직도 여운이 남고 있는 이른바 그 격이 없었던 3명의 총수 깐부 치킨 회동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해당 그 치킨집이요. 지금 얼마나 인기가 많고 세간의 관심을 끌어서인지 하루에 10팀만 그것도 이용 시간을 1시간으로 제한한다는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저희 뉴스탑10 제작진이 직접 그 삼성동의 치킨집에 전화를 걸어봤습니다. So nice to see you, President Lee. 어제 삼성역에서 나온 장면을 내가 너무 관심 있게 봤습니다. Oh, thank you very much. 매출도 많이 뛰었고요. 그 테이블은 지금 사람들이 많이 찾으셔서 그 테이블만 한해서 1시간 이용하실 분들만 권해드리고 있어요. 예약은 계속 들어오고 있는데 지금 못 받고 있어요. 오시는 분 선착순으로 그냥 받고 있어요. 공정하게. 저 이른바 명당 자리요. 이현정 의원님. 손님이 너무 많이 몰려서 해당 좌석에 뭐 치킨 시키고 생맥주 시키고 이렇게 하면 뭐 좀 식사하다 보면 바로 자리를 뜨어야 될 것 같아요. 1시간으로 이용을 제한한다. 아마 여기서 좋은 기운 받고 싶어서 많은 시민들이 관심 있는 것 같습니다.
참 얼마나 좋으실까요? 지금 사실은 젠슨 왕이라고 하는 정말 세계적인 CEO가 한번 이런 행사를 벌인 이후에 이렇게 정말 이 깐부치킨이라는 게 유명해졌고 또 그 해당 같은 경우는 아예 뭐 손님들을 못 받고 재료가 일단 뭐 다 소진됐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뭐 이 치킨 같은 경우는 이제 주문도 많이 있으니까요. 더군다나 아마 이 많은 분들이 이 자리에 앉고 싶은 것은 그 성공의 열정을 일단 받고 싶은 그런 기분일 겁니다. 물론 뭐 앉는다고 해서 똑같이 성공하는 아니지만 예. 그만큼의 어떤 이 젠슨 왕의 어떤 식견과 노하우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엔비디아가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특히 요즘 뭐 자영업자 분들께서 이 장사가 잘 안 된다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일단 가맹점의 문의가 꽤 쇄도하고 있다고 그럽니다. 예. 근데 지금 못 받고 있다고 그래요. 가맹점을 받으면 또 이게 뭐 여러 가지 이제 재료도 많이 들어가고 하니까요. 근데 이제 그만큼 이렇게 시중에 어떤 관심 끌수록 아무래도 이제 퀄리티도 굉장히 중요할 거예요. 예. 아마 회사 입장에서 보면 이렇게 장사가 잘 된다고 마구마구 이제 예를 들어서 뭐 그럼요. 팔면은 그게 금방 또 꺾이지 않습니까? 뭐 치킨이 공산품도 아니고요. 그렇죠. 예, 예. 그만큼 아마 그런 것 때문에 사실 이렇게 손님도 받지 않고 좀 제한하는 것 같아요. 항상 어떤 제품의 퀄리티가 유지가 돼야 되기 때문에 뭐 어쨌거나 이 젠슨 왕이 몰고 온 이 경제계 또 우리의 파문이 꽤 큰 것 같습니다. 아까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에 등장한 저 해당 치킨 전문점의 저 공지 모두를 위해서 이용 시간을 1시간으로 제한합니다. 어쨌든 이게 그 엔비디아 젠슨 왕 CEO 혹은 김진욱 대변인 그의 딸의 기획력으로 인해서 뭐 K푸드뿐만 아니라 해당 치킨집 그 해당 전반적인 치킨 브랜드까지 지금 화랑이 된 셈이 됐어요. 그렇습니다. 지금 이 가맹점들에게 치킨, 이 닭을 공급하기 위해서 직영점 14곳의 그 매장은 임시로 지금 휴업 상태에 들어갔다라고까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 어쨌든 가맹점들과 직영점들 사이에서 가맹점을 우선해서 영업을 할 수 있도록 예. 하는 긴급 조치인데 그만큼 영업이 굉장히 잘 됐다는 것이고요. 좀 전에 말씀 나왔습니다만 저 세 분이 앉았던 자리, 저 자리는 지금 1시간으로 제한을 두기 시작했는데 그 이유가 저 세 분들이 앉았던 자리에서 앉으시는 분들이 모두가 다 좋은 기운을 받아가시라는 그런 그 업체 측의 배려가 있다고 하고요. 예. 저 자리에서 아마 뭐 음식을 드시고 치킨을 드시고 맥주를 드시는 분들이 그 단지 음식을 맛보는 게 아니라 저 세 분과 같은 저런 깐부 정신 이런 것들을 도모하기 위해서 오시는 분들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예. 아마 가맹점집의 그런 영업 방침에도 많은 분들이 호응해 주시고 계시지 않은가 싶습니다. 그 사실 조금씩 더 본질로 가봐야 될 것 같은데 저 치맥 회동만큼이나 시선과 주목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경제적 여파가 미친 건 바로 젠슨 왕의 선물 보따리 GPU 26만 장 공급 약속일 겁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 발 돌발 변수가 생긴 것 같습니다. We have a lot of good news. A lot of great news for Korea. Making Korea one of the largest GPU or AI infrastructure countries in the world. NVIDIA is really just a brilliant company. The chips are 10 years. The new Blackwell that just came out, it's 10 years ahead of every other chip. But no, we don't give that chip to other people. We don't give that chip to other people. 그러니까 이현주 의원님. 네.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언론관 인터뷰에 따르면 이 최첨단 AI 반도체를 내수용으로만 쓰도록 하겠다. 모르겠어요. 젠슨 왕이 이렇게 좀 통 크게 선물 보따리를 푼 것 같은데 민간에서 나라 차원에서 뭔가 이 GPU를 포함한 여러 반도체 최첨단 반도체를 억제하겠다. 이거 저희가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미국이 AI 주도권을 지켜내기 위해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굉장히 극단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블랙웰이라고 하는 칩은 최첨단 칩인데 이거를 지금 해외에 못 팔게 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아마 이제 이 젠슨 왕 CEO가 그동안 사실은 트럼프 대통령을 굉장히 설득을 많이 했어요. 맞아요. 그래서 중국에도 일부 수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틀었습니다. 예. 근데 아마 최근에 참모진들이 강력하게 반발을 했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 블랙웰 칩을 외국에 팔게 되면 예. 미국의 AI 주도권이 뺏길 수도 있다라는 것 때문에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
그래서 지금 우리한테 오는 이 26만 장 같은 경우도 지금 굉장히 안개 속에 지금 쌓여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이 끝까지 이걸 고집한다고 그러면 사실은 이 엔비디아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는 꽤 어려운 지경에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이런 경우는 저는 처음 보는 것 같은데 결국 트럼프발 이 보호무역주의가 결국 자국 산업의 육성을 위해서 다른 나라에 아예 이런 걸 하지 않는다 그러면 이 격차가 더 커질 것이고 지금 특히 이제 세계적으로 보면 미국이 2천만 장 GPU를 갖고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이 이제 중국이고요. 이게 만약 26만 장이 오면 또 우리나라고 되고 유럽도 지금 엔비디아 젠슨왕 CEO가 지금 유럽에 가 있는데 거기도 뭐 엄청난 요구를 하고 있다고 그래요. 그렇겠죠. 각국이 사실은 이 칩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전체 GPU의 90%를 지금 엔비디아가 지금 공급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세계적인 어떤 AI의 어떤 전쟁이 만만치 않을 것 같고 그 첫 번째 타겟이 우리가 되지 않을까라는 또 우려도 있습니다. 그 최진봉 교수님, 물론 뭐 이 발언이 딱 우리를 겨냥했다기보다는 뭐 중국에 대한 견제용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에이펙 끝나자마자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이 마치 젠슨 왕의 선물 보따리를 너 맘대로, 당신 마음대로 풀 수는 없다라고 하면 글쎄 우리 에이펙 성과 막 이제 손익계산서 따지고 주판을 튕겨야 되는데 부담이 좀 커지는 건 아닙니까? 그러니까 일단 이 부분은 어떤 의미로 얘기를 했는지를 살펴봐야 돼요. 사실 이제 저 답변이 나온 이제 아까 기내에서 얘기하는 거 들으셨잖아요. 기내에서 기자가 질문을 합니다. 질문이 뭐냐면 엔비디아의 최첨단 칩을 중국 판매를 할 거냐 이렇게 질문을 했을 때 나온 답변이에요. 물론 이제 그 안에 중국이란 말은 트럼프가 따로 하지 않고 뭐 다른 나라 이렇게 얘기를 하긴 했지만 뭐 중국과의 갈등을 피하기 위해서 그랬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전문가들의 분석에 따르면 트럼프의 입장은 중국을 겨냥한 발언으로 이해하는 것이 통상적으로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입장에서도 예의주시하면서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엔비디아의 이제 젠슨 왕 CEO가 설득을 많이 할 거라고 저는 보고요. 또 일단 젠슨 왕이 우리에게 약속하고 왔는데 그걸 완전히 무력화시킨다는 것도 사실은 두 사람 간의 갈등이 되는 거예요. 뭐 젠슨 왕과 트럼프 대통령의. 그리고 뭐 예를 들면 회사가 어떤 물건을 생산해서 판매하는 것마저도 국가가 통제하는 것이 과연 맞느냐. 이게 무슨 뭐 광물이라든지 국가가 운영하는 어떤 기업이라면 모를까. 그런 부분에 좀 논란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너무 여기에 우리가 불안해할 필요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이 부분이 어떤 의미로 전달됐는지를 파악해서 만약에 이런 차질이 없도록 대응을 하는 것도 필요한 상황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GPU 26만 개 공급 약속, 사실 우리가 이 약속에 대해 선행돼야 될 거는 그러면 원전도 다시 가동해서 전기도 더 모아놔야 되는 거 아닌가? 혹은 그동안에 수많은 AI 관련 인력 유출이 있었는데 이거 막고 국가적으로 전사적으로 좀 대비해야 될 거 아닌가를 했는데 아예 트럼프 대통령이 뭔가 이 최고급 AI 반도체를 미국 밖으로 빠져나가지 못하겠다고 얘기하면서 이게 파장이 적지 않은 것 같아요. 오늘 이재명 대통령이 뭐라고 했냐면 에이펙 성과를 강조하면서 영혼까지 갈아 넣으면서 총력을 폈다고 했습니다. 앞으로 중요한 건 이제 실제로 문서화된 한미 양국의 관세 협상일 텐데요. 팩트시트 관련 얘기입니다. 팩트시트나 MOU 언제쯤 발표될 수 있을지 조금 궁금하고요. 일각에서는 이번 주 발표를 얘기하고 있는데 그게 좀 실현 가능한 건지. 양국 간에 이견이 크게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팩트시트는 이번 주에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통상교섭에 대한 만족도를 물어보신 거죠, 최 기자님? 저희는 만족하지 못합니다. 실무자들은 만족하고 성공하는 회담이다, 성공한 협상이다라고 판단하지만 대통령께서는 그렇게 긍정적인 답변은 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GPU 26만 개의 이제 민간의 영역이라고 하더라도 관세 협상 팩트시트, 그러니까 사실관계가 있는 이 관세 협상 문건, 정혁진 변호사님, 뭔가 이 팩트시트가 나올 듯 안 나올 듯 조금 지지부진하거나 늦어지는 분위기도 감지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이거는 굉장히 이례적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저는 이런 경우를 본 적이 없습니다. 어떻게 정상회담을 했는데 그 즉시 문서가 나오지가 않습니까? 그러니까 더군다나 지금 한미 간의 협상은요. 단순히 어떤 추상적인 선언이 아니고 그것도 우리나라 예산보다 더 큰 돈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경우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적어도 MOU라도 나와야 되는데 왜 이런 게 안 나오는가? 그다음에 우리나라만 그런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드는 게 미국하고 일본하고는 금방 또 합의된 서명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이건 빨리 불확실성이 해소돼야 되고요.
그다음에 저 강훈식 비서실장이 말씀을 잘했는데 강훈식 비서실장이 좀 전에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실무자들은 성공하고 만족한 그런 회담이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강훈식 그 비서실장 만족하지 못한다. 대통령도 만족하지 못한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봤을 때 우리나라 국민 대부분도 만족하지 못하는 거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 들고요. 빨리 어쨌든 불확실성이라도 해소하기 위해서 빨리 문서화된 무엇인가가 나와서 그게 국민들한테 그 제공이 되고 국민들의 평가를 다시 받아야 되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 듭니다. 지금 뭐 어제 나오는 얘기는 뭐 양해각서라든지 공동 성명문 성격의 팩트시트 발표가 곧 돼야 되는데 막바지 조율이라는 저 기사화된 제목들이 꽤 오래 기간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지금 물밑에서 건설적으로 잘 진행이 되라 의심치 않습니다만 이렇게 뭔가 난기류도 있는 거 아니냐 여러 해석까지 나오고 있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뭔가 최첨단 반도체 내수용으로 쓰겠다는 충격적인 얘기까지 오이었습니다. 관세 협상과도 관련이 있는 얘기입니다. 바로 4위로 가보겠습니다. 관세 협상, GPU 26만 개 말고도 이번 한미 정상회담 주간에서 우리의 성과라고 보이는 게 바로 이재명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요구한 핵 추진 잠수함 건조, 트럼프 대통령의 전격 승인일 겁니다. 그런데 어제 우리나라를 찾은 그 헤그세스 국방장관, 전쟁부 장관이 오늘 안규백 장관과 한미 안보 협의 회의를 열었습니다. 그런데 미묘한 분위기가 감지되는 듯합니다. 한미 공동 합의문에서 어떤 지금 이견이 있는지 질의 드리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핵추진 잠수함 관련 승인했다는 것이 한국에서 잠수함을 건조하면 미국이 핵 연료를 공급할 수 있다는 의미인지 아니면 미국에서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을 만들라는 건지 그 의미를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President Trump is the deal maker in chief. He opens up possibilities that other presidents do not. There's no daylight differences. There's simply a bigger deal, which takes a little bit more time. As on nuclear-powered submarines, we're going to work closely with the Department of State and the Department of Energy. The president wants allies to be strong. He wants our allies to have the best capabilities. And because Korea has been a model ally, he's open to opportunities like that that ensure they have the best capabilities. Korea has an incredible shipbuilding industry, which we look forward to partnering with a lot more. 공동기자회견 때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 그러니까 이름을 바꿔서 전쟁부 장관이라는 헤그세스 장관의 말을 제가 좀 읽어보겠습니다. 핵 추진 잠수함과 관련해서는 다른 유관기관인 국무부 에너지부와 긴밀한 협의를 할 예정입니다. 뭐 대한민국의 도입을 지원하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일단 이현정 의원님, SCM이라고 하는 한미 안보 협의회에서 공동 성명에서는 핵 잠수함 얘기는 빠졌습니다. 어떤 의미일까요? 이게 그만큼 이제 지금 일단 트럼프 대통령이 일단 허락을 했지만 그러나 앞으로 밟을 수 있는 절차가 굉장히 많이 있다. 그리고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 이런 이야기를 반영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일단 합의문에 못 넣은 것도 사실은 이 핵 잠수함이란 즉 원자력 추진 잠수함이라 하는 것은 미국 내에서도 여러 가지 절차가 필요합니다. 좀 전에 헤그세스 장관이 이야기했지만 국무부와 에너지부의 합의도 필요하고 그다음에 의회 승인을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제일 큰 관문입니다. 의회 승인을 받지 못하면 왜냐하면 이제 핵 발전이라고 하는 소형 핵 발전에 이거 자체를 타국에 준다는 거 이게 지금 호주 같은 경우도 지금 꽤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일단 이 문제는 과연 이루어질 것인가에 대한 또 의문도 남아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이거를 허락을 하면서 미국 내에서 즉 이 건조를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맞아요. 근데 거기 필리 조선소는 지금 건설할 수 있는 전혀 기반이 없어요. 우리 정부는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에서 건조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미국에 있는 핵 발전 연료를 갖다가 미국에서 제공해주는 이런 모델을 생각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승인하겠다 그러면서 역으로 미국에 제조해라, 필리 제조해라 하는데 필리 조선소에는 도크가 2개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 핵 잠수함은 워낙 크기 때문에 새로운 도크와 시설 장비가 꽤 많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투자되는 돈은 누가 투자합니까? 결국 하나오션이 투자할 수밖에 없어요. 자, 이런 어떤 앞으로의 절차가 많이 남아 있고 지금 어려운 과정이 남아 있지만 그러나 어느 정도 이제 양국이
이 원자력 잠수함에 대해서는 이제 이 의견의 어떤 큰 공감대는 이뤘기 때문에 예. 앞으로 아마 이거는 한미 간에 꽤 치밀한 조율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결국 미국이 보면 지금 크게는 막 뻥 터뜨리면서 뒤에 어떤 협상에서 여러 가지 어떤 전체 본질을 흐트러뜨리는 뭐 다른 말들을 하고 있어요. 네, 미국이. 그런 이야기가 지금 계속 반복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예. 정부도 여기에 맞춰서 좀 더 치밀한 협상 전략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에요. 승인해줬다. 대신 미국에서 건조하라. 혹은 헤그세스 장관도 트럼프가 마음 열고 승인하는 것이가 적극 지원할 거다. 대통령과 국방수장, 미국에 대표하는 사람들이요. 김준일 대변인님. 뭔가 이제 정치적 수사를 얹어서 승인을 통크게 해준 것처럼 얘기하는데 미국 의회 승인도 남아있고 트럼프 대통령이 말로만 승인해서 될 문제는 전혀 아닌 것 같아서 그래서 미국 내부에서도 문서화시키는 거 공동성명에서는 그래서 빠진 것 같기도 하고요. 일단 이 부분은 이제 첫 발을 내딛었고 저희가 첫 단추를 꿰었다라는 데 일단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어떤 전략자산, 특히 군사력과 관련돼 있는 전략자산을 저희가 취득해 오는데 뭐 이제까지도 그랬습니다만 뭐 비근한 예로 F-35 같은 경우에도 정말 오랜 시간 동안 협상하고 저희가 조율하고 그래서 그것을 국내에 도입해 오고 그런 시간들이 상당히 오래 걸렸습니다. 아마 이 문제도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승인을 했습니다만 좀 전에 말씀 주셨던 것처럼 앞으로도 굉장히 많은 그런 절차가 남아 있고요. 그런 절차를 하나하나 짚어가야 되는데 이제 이 부분을 어떻게 그 문서화 시킬 것이냐 하는 부분도 우리의 이제 숙제가 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나 지금 트럼프 대통령 그리고 예. 이것을 주관하고 있는 국방부 장관까지도 모든 것을 전력을 다해서 지지하겠다, 지원하겠다 이런 의사가 공개적으로 피력된 만큼 일단 이 부분에 대한 의구심보다는 앞으로 향후에 어떤 방식을 통해서 우리가 가장 우리에게 유리한 조건으로 만들어 올 것인가. 그리고 지금 뭐 도크 문제도 있고 뭐 제조하는 방법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만 그런 방법들 저희가 뭐 한 척만 가지고 올 건 아니고 앞으로 최소 한 4척 정도의 건조가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예. 그런 방식들을 어떻게 진행해 나갈 것인가. 알겠습니다. 뭐 첫 번째는 우리가 하고 뭐 두 번째부터 저기 미국에서 좀 준비가 된다든지 예. 여러 가지 방식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과정들 하나하나를 꼼꼼히 전략적으로 준비해 나갈 필요가 있겠다. 이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상기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뭐 두 분 말씀 다 두 논평 다 맞아요. 지금 뭔가 미국이 한번 터트리고 소극적으로 뭔가 다른 뒤에 가서 딴소리하는 거 아니냐는 지적도 있고 뭐 한 번에 한 숟가락씩 식사를 해야 되니까 첫 술에 배부를 수 없다. 맞는데 이게 단군 일의 최대 무기 사업이라고 해서 12조 정도 들고 2030년에 목표를 한다고 하더라도 글쎄요. 뭐 공동 성명에 정도는 넣을 수 있지 않냐. 오늘 이런 분석은 있습니다. 군사 전문가인 유용원 의원이 이 트럼프 대통령의 핵잠수함 미국 내 건조 승인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한 바 있습니다. 필리조선소 제가 이제 가봤잖아요. 근데 예. 거기는 잠수함 건조 시설이 없습니다. 만약에 미국에서 만들다 하더라도 예. 그러면 미국으로 운반해 가야 되잖아요. 그게 다 또 시간과 돈이 드는 거죠. 핵심은 국내 건조를 해야 된다. 아하.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과 미국을 설득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아. 그것이 이제 그 마스가에도 도움된다 하는 식으로 우리가 치밀한 논리를 만들어서 예. 미국을 설득하는 게 중요하다. 좀 더 냉정해 봐야 될 것 같은데 그 최진봉 교수님. 네. 결국은 이거는 국내에서 만들지 않으면 별로 의미가 없고 다 돈 투자하고 필리조선소 이거 만들 능력도 안 되니까 또 우리 민간 자본 다 들어가야 된다. 에이펙 끝나고 이후에 여러 평가들 이재명 대통령 관세 협상 뭐 젠슨 왕의 방한 깜짝 선물 다 호평들이 있긴 했어요. 근데 이제 만약에 한 주가 지났는데 글쎄요. GPU 26만 개 트럼프가 일단 딴소리하고 있고 핵잠수함도 오늘 공동성명에서 빠지고 걱정은 되긴 되거든요. 근데 일단 명확한 거는 지금 헤그시스 뭐 전쟁부 장관이나 트럼프가 우리가 핵 잠수함을 갖는 것에 대한 승인을 한 거잖아요. 일단 그건 진일보한 결정이라고 생각해요. 이제 지금
추진하는 과정에서 얼마나 시간이 걸릴 거냐의 문제이지 지금까지 그걸 승인 안 해줘가지고 우리가 얼마나 계속 얘기를 했었습니까? 여러 정부에서 계속 얘기했지만 승인이 안 됐었는데 우리가 그걸 받아냈고 사실은 이재명 대통령은 핵 잠수함에 그 관련된 것보다 핵 연료 관련된 부분을 얘기했던 거예요. 우리가 재처리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는 그 요청을 한 건데 그걸 넘어서 가지고 갑자기 핵 잠수함 얘기를 하니까 물론 뭐 핵 잠수에 들어가는 연료를 우리가 자체적으로 하게 해달라는 것은 우리나라에서 하기를 원하는 거였거든요.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또 자기 나라의 경제라든지 아니면 기술, 우리의 조선 기술 이런 부분들을 좀 자기들이 좀 가져가고 싶어서 그런 것 같은데 뭐 설득이 필요하다고 저도 생각해요. 기본적으로 가장 좋은 방법은 우리나라 안에서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게 이제 가장 유용한 방법인데 트럼프가 끝까지 만약에 미국에서 한다고 하면 여러 가지 뭐 김 대변인도 얘기했지만 여러 가지 사안들을 우리가 협상을 좀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부분도 많고요. 실제 우리가 거기 가서 처리하는 과정에 미국의 의회나 아니면 미국에서 또 처리해야 될 절차나 서류적인 절차들이 많잖아요. 그것들이 가져올 수 있는 여러 부작용들을 얘기하고 설득해내는 게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가장 베스트는 저는 뭐 우리나라에서 만드는 게 제일 좋은 거고요. 그러나 그것이 설득이 안 된다고 하면 최대한 우리가 먼저 만들고 나중에 가서 한다든지 뭐 이런 방법들을 같이 고민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현실적 부분들을 통해서 설득해 나가면 트럼프도 일정 부분 또 설득될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뭐 국익 부분이고 여야 할 것 없이 초당적으로 뭔가 이 협상이 잘 됐어야 좋고 잘 돼야 된다라는 부분. 다만 의도적으로 이 성과를 너무 부풀리면서 샴페인을 일찍 터뜨릴 필요도 전혀 없기 때문에 글쎄 GPU 문제라든지 이 핵 잠수함 승인 이후에 미국의 태도는 정말 유심히 우리가 눈에 불을 켜고 살펴봐야 됩니다. 오늘 공동성명에서 핵 잠수함은 빠졌지만 일단 헤그세스 장관 어제 공동경비구역 JS를 찾았는데 그 시간대 북한에서는 방사포를 쐈습니다. 양국 장관이 한민점에 직접 오게 된 것은 그 자체가 한미 연합에 있어서 가장 상징적이다. 북한 마음을 보고 바로 이렇게 가까운지는 몰랐다. 뭐 이런 취지로 말씀했습니다. 트럼프와 김정은의 만남이 있었다. 상당히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 그래서 한미가 공동으로 앞으로 잘 대처해 나가자 이런 취지로 대안됐습니다. 헤그세스 장관도 과거에 뭐 군인도 현역 군인도 지냈고요. 근데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분단선 일직선인 줄 알았는데 북한이 이렇게 가까운 줄 몰랐다고 했는데 또 공교롭게도 북한이 최근에 에이펙 정상회의 때도 그렇고 도발을 이제 종종 감행하는 것 같거든요. 그런데 그 헤그세스 장관이요. 미국의 국방부 장관이지만 좀 이례적이에요. 왜냐하면 나이가 굉장히 젊습니다. 그렇죠. 80년생이에요. 그러니까 50도 되지 않았고 그다음에 이제 대개 국방부 장관 하면 한 4성 장군이나 최소한 한 3성 장군 정도 한 사람들이 미국의 국방부 장관을 해왔는데 헤그세스 장관은 소령 출신이거든요. 그러니까 나이로 보나 군 경력으로 보나 여러 가지로 국방부 장관으로서는 조금 미흡한 측면이 있는데 그런데 이제 헤그세스가 딱 왔는데 여태까지 한반도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지 못했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옛날 38선처럼 우리나라 휴전선이 일직선으로 되어 있다는 식으로 알았던 것 같고 그다음에 한국의 지형도 잘 몰랐다는 거 아니었겠습니까? 한국 지형은 산도 있고 계곡도 있고 그런 광운데 휴전선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JS 가가지고 직접 눈으로 보고 그다음에 JS 그 구역이요. 굉장히 가까운 데는 또 굉장히 가깝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마 요번에 그 JSA 와가지고 판문점 와가지고 한국과 그 북한의 한반도의 분단의 실태가 어떠한 것인지 눈으로 확인할 그러한 계기가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 듭니다. 알겠습니다. 공동성명에 핵잠수함 빠졌다. 5위, 4위. 에이펙 정상회의 이후에 미국의 반응들, 핵잠수함 관련, 뭐 GPU 관련 뭐 다소간의 걱정이 앞섭니다만 저희가 이 흐름을 잘 쫓아서 매듭이 잘 지어지기를 바래 봅니다. 5위, 4위였습니다. 3위 다시 이제 국내 정치권 이슈로 돌아올 텐데요. 김건희 특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김건희 특검은 김건희 여사의 모친인 최은순 씨와 오빠 김진우 씨를 동시에 소환했습니다. 잠시만요. 그런데 이 모친과 오빠의 동시 소환 얘기를 전해드리기 전에 조금 전에 김건희 특검에 관련된
속보 하나가 들어왔습니다. 예, 결국 이 내용이네요. 통일교 정교 유착 의혹의 1인자 한학자 총재의 구속 집행정지가 법원이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니까 잠시 석방이 되는 셈이죠. 7일까지 일시 석방, 구속 집행정지 법원 조치를 내렸습니다. 오는 7일 오후 4시까지, 오늘이 4일이죠. 오후 4시까지 구속 집행을 일단 정지한다. 위반 시 구속 집행정지 취소된다. 정혁진 변호사님. 건강상의 이유를 법원이 들어준 겁니까? 일단 구속 집행정지는요. 그 수감되어 있는 사람이 예컨대 중병에 걸렸거나 아니면 가족 간에 뭐 예컨대 이제 뭐 부모님이 돌아가셨거나 그런 경우에는 일시적으로 풀어주는 건데 한학자 씨가 몇 년생이냐면 42년생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나이로 83세입니다. 예. 그다음에 요번에 구속되기 전에도 본인이 뭐 심장이 좋지 않다 그러면서 구속을 좀 연하게 해달라 그런 이야기를 쭉 했었는데 그렇죠. 아무래도 건강이 고령이고 그러다 보니까 건강적인 문제가 없다고 보기 어려울 것 같고 이런 부분들을 법원에서 인정을 해준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예. 그다음에 구속 집행 정지니까 일정 기간 후에는 그 예정된 기간 후에는 다시 구속 수감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뭐 다른 수사 관련 특검 관련이 아니라 그냥 단순한 100% 건강 문제 때문에 일시 석방이 되는 거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는 거네요. 제가 봤을 땐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예, 김건희 특검 관련된 이제 국민의힘과 통일교 유착 의혹 관련해서 통일교 1인자 한학자 총재가 지금 구속 수감돼 있는데 법원이 일시적으로 석방 조치를 했다라는 얘기였습니다. 그럼 다시 원래 저희가 준비한 제목으로 가볼까요? 모친 최은순 씨와 오빠 김진우 씨의 동시 소환, 오늘 오전 화면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지금 특검 수사 받으신 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개발불안금 특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 당선카드랑 경찰 인사복권 왜 가져가셨나요? 근거북이 왜 보관하고 있었을까요? 왜 가져가셨나요? 이현정 의원님. 네. 양평 공흥지구 특혜 의혹, 국고손실 혐의, 모친과 오빠 두 사람 다 피의자 신분이라더라고요. 김건희 특검에서는요. 그렇죠. 그러니까 양흥의 이 원래 가족 회사입니다. 예. 이쪽에 공지구에 이제 개발을 하는 시행사를 이제 운영을 했어요. 이제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특혜를 받았다는 혐의로 이제 이미 수사가 된 사안인데 예. 이걸 지금 특검이 수사를 했고 이 수사 과정에서 또 양평군 공무원이 또 극단적 선택을 한 바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다가 수사가 조금 지체된 면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원래 제가 알기로는 이 사건 수사는 좀 먼저 사건 수사가 돼야 되는데 지금 특검이 일단 뒤늦게 이제 수사를 하게 됐고 특히 이제 김건희 특검 같은 경우는 특검 파견 검사들이 지금 원대 복귀를 지금 요청하고 있는 좀 어수선한 상황이거든요. 예. 이제 그런 상황에서 이제 아마 수사가 진행이 되는 것 같습니다. 특히 아마 이 기존의 어떤 이 특혜 관련된 수사는 기수사가 된 부분이 좀 있는 거기 때문에 아마 그런 상황이 된다면 아마 오늘 소환 조사를 통해서 어느 정도 범죄 혐의가 되면 아마 구속영장 청구 등으로 아마 수사가 일단 마무리 국면으로 갈 것 같은데 예. 일단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 김건희 특검도 이제 11월, 12월 초까지 이 수사가 진행이 되는데 이제 마무리 국면에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런 측면에서 이제 김건희 씨의 어떤 가족들 이 부분에 대한 비리를 좀 집중적으로 충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김건희 여사의 어머니와 오빠가 출석을 했고 두 사람 다 피의자 신분이고 양평 관련 그 얘기예요. 근데 이도학 의원님, 네. 일단 여동생이자 딸인 김건희 여사는 구속 수감 중인데 특검이 아예 윤 전 대통령 부부를 소환하겠다고 하니까 어지럼증과 불안 증세가 악화됐다라면서 법원에 보석 청구를 김건희 여사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게 받아들여지려면 방금 한학자 총재처럼 뭔가 의료적인 진단이 있어야 될 겁니다. 근데 그게 없이 그냥 주장만으로는 받아들여질 수가 없는 것이고요. 예. 객관적으로 소명을 해야 될 겁니다. 그런데 과거에 보게 되면 김건희 여사는 그동안 거짓말을 굉장히 많이 해왔잖아요. 그리고 그 거짓말이 이제 탄로가 났고 이제 그런 부분들에서 국민 공분이 있었던 사례들도 굉장히 많은데 명품백이나 주가 조작 이런 것들도 사실은 저렇게 몸이 뭐 진짜 아프다고 하면 아플 수밖에 없는 상황일 것 같아요. 왜냐면 사실은 3년 내내 저희 민주당에서 주장했었던 건 명품백이나 주가 조작 문제가 나왔을 때 이거를 윤석열 정부 내에서
털어야 된다라고 계속 조언을 했거든요. 예. 근데 그것을 계속해서 미루고 하지 않고 오히려 무혐의 처분을 내리면서 호미로 막을 일을 지금 포크레인으로 못 막는 상황이 온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자업자득의 성격이 있고 지금 재판이 진행되거나 혹은 수사가 진행되는 이 일련의 과정들을 예. 성실하게 임하고 사실은 국민들 앞에 먼저 사과부터 해야 저렇게 아프다고 할 때 저거 꾀병 아니야? 이런 생각을 걷어들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지금은 제가 볼 땐 그런 수준 자체를 넘어선 것이기 때문에 아마 스스로도 자업자득의 어떤 지금의 어찌 보면 국민적 형벌을 스스로 받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윤 전 대통령의 입장으로서는 부인인 김건희 여사는 보석을 청구했고 장모와 처남이 오늘 특검에 동시에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를 받은 거죠. 윤 전 대통령은 이런 일련의 흐름과는 별개로 최근에 곽종군 전 특전사령관과 아예 공개적으로 법정에서 충돌하고 있습니다. 어제 저희가 거의 속보송으로 만나봤다시피 계엄 2달 전에 이 소맥회동 때 한동훈 전 대표 잡아와라. 총으로 쏴서 죽이겠다라는 곽종군 전 특전사령관의 주장. 오늘 그 사살의 대상이 됐던 한동훈 전 대표도 입장을 냈습니다. 화면을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그날은 저녁 식사라기보다 한 8시 좀 넘어왔죠. 바로 안주 놓고 술 마셨잖아요. 계란말이하고. 그러니까. 예. 그거 제가 만든 겁니다. 계란말이하고 베이컨 좀 구워놓고 내가 여러분들 오셔가지고 앉자마자 소주하고 맥주하고 섞어서 이제 술을 마시기 시작한 겁니다. 거기서 무슨 시국 얘기할 그럴 상황은 아니지 않습니까? 차마 그 말씀을 안 드렸는데 한동훈이하고 일부 정치인들 일부 호명하시면서 당신 앞에 잡아오라 그랬습니다. 당신이 총으로 쏴서라도 죽이겠다고 했습니다. 의료 사태 해결을 강하게 정부에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건희 여사 비선과 관련한 문제를 조속히 정리해야 한다는 주장을 비공식적으로 계속 전달하고 있었고요. 특별감찰관을 이번에는 임명하는 게 좋겠다라는 얘기를 비공식적으로 전달하고 있었고 외부로 그게 막 노출되거나 그런 상황은 아니었을 겁니다. 이제 표면에 드러났던 얘기는 아니었고 당시 의료사태 해결이라든지 김건희 여사 비선 단속 특감 이거를 물밑에서 알렸을 때였다. 참 누군가가 본인을 총으로 쏴라라고 아무리 대통령이라고 얘기했으면 어떤 생각이 들까 이현정 의원님. 네. 이런 얘기를 한동훈 전 대표가 뒤늦게 했어요 오늘. 자 일단 10월 1일 날 국군의 날 행사 그날 시가 행진도 했고 한데 이제 군 수뇌부들 전부 다 오라고 그래서 이제 소주 폭탄주를 먹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전 이거 자체도 참 굉장히 부적절하다고 봅니다. 정말 특전사령관 핵심 요원들을 불러서 그것도 한 20잔 넘게 마셨다는 거 아니겠어요? 자, 그런 상황을 만들었는데 저는 윤 대통령 이야기도 맞고 곽종군 사령관 이야기도 맞다고 생각해요. 그게 뭐냐 하면 제가 그동안 쭉 이렇게 취재를 해보면 윤 전 대통령이 그 음주를 전적에 꽤 많이 합니다. 그렇죠. 하는데 이제 일정 정도 술을 먹으면 잘 기억을 못해요.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 본인이 이런 기억을 잘 못하는 경우가 꽤 많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국회의원들이 들어가서 하다가 분명히 들었는데 나중에 나 그런 이야기 한 적이 없다라고 이야기한 적이 많다고 그래요. 아마 전날도 보면 꽤 그날 행사가 오래됐고 바로 이제 술을 마셨기 때문에 아마 그런 상태, 즉 자신이 어떤 뭔가 말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기억을 못하는 상태에서 속에 있는 이야기가 튀어나왔지 않는가. 그래서 아마 곽종군 지금 사령관도 취중에 한 이야기였기 때문에 그동안 검찰에 진술도 하지 않고 하다가 사실 이날 진술 때 굉장히 곽종군 사령관을 좀 촉발한 측면이 있어요. 당시에 이제 군에 투입될 때 이제 그거를 윤 전 대통령이 내가 무장을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어쩌나 하니까 곽종군 사령관이 좀 굉장히 격분해서 울분도 토하고 그런 짓이었는데 왜 나한테 재차 안 물어봤냐? 그렇죠. 그 상식적이지 않은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그러니까 결국은 윤 전 대통령이 하더라고요. 본인이 자제를 해서 군인들이 자제를 해서 그날 충돌이 안 벌어진 것이지 윤 전 대통령이 지시를 해서 충돌 안 벌인 게 아니다. 그러면서 본인이 울먹하면서 구하들을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바로 그런 상황에서 윤 전 대통령이 저렇게 웃으면서 막 추궁하니까 본인도 그럼 나도 이야기를 하겠다. 그때 대통령 나한테 한동훈 잡아와서 내가 총으로 쏘겠다 이야기 한 거 아니냐. 근데 언제 그런 이야기 했냐. 라고 하는데 결국은 본인도 아마 기억을 못하고 곽종군 사령관은 우리 군인들은 술을 많이 먹어도 안 취한다. 기본적으로 왜냐 군 통수권자 앞에서 우리가 술을 먹는데 과연 취할 수 있겠느냐. 이런 이야기까지 한 걸 보면
그 있고 난 다음에 10월 21일 날 바로 그 유명한 윤 전 대통령과 한동훈 그 당시 대표의 회동이 열립니다. 예. 그 식당 같은 데서 손을 이렇게 하고 하는 회동. 당시에 이제 그 김건희 여사 비선 관련된 명단도 들고 갔지 않습니까? 전 대표가 무슨 뭐 이제 빨간색 이제 뭐 네. 적인가요? 파일에 들고 갔죠. 예. 그때 뭐 완전히 홀대하면서 나중에 혼자만 그런 보냈던 그 장면이 있는데 결국은 저런 어떤 이 사고방식, 인식들이 쭉 쌓여왔고 그 인식들이 결국 12.3 계엄으로 이어진 뭐 그런 측면들을 어제 재판 과정에 조금 확인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그 윤석열 전 대통령이 취중 진담을 했을 수 있다. 지금 이제 말씀 주신 것도 그런 측면으로 저는 이해가 되는데 윤석열 전 대통령이 본인은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았다. 그런데 과연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언어 습관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어떤 회의를 진행하거나 술자석이든 어떤 자리든 본인이 발언권을 모든 주도권을 가지고 있고 거의 90% 이상 본인 혼자서 얘기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과연 그 얘기를 듣고 그 얘기가 상식적이든 비상식적이든 왜 그런 말씀을 하시느냐라고 과연 따져 물을 수 있는 그 사람이 있었을까? 그런 사람이 있었다면 아마 12.3 비상계엄도 발발하지 않았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는데 지금 여권 또는 군 통수권자 앞에서 아무리 장성이라고 하더라도 그분들이 과연 그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솔직한 발언을 할 수 있었을까? 저렇게 다구치듯이 얘기하는 상황 속에서 과연 누가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었을까라고 본다면 곽정근 사령관이 없는 말을 지어냈을 것 같지 않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본인이 한 얘기를 술에 좀 과해서 기억 못했을 수는 있어도 곽정근 전 사령관의 그 어떤 진술 이것이 왜곡됐거나 조작됐을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인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3위였습니다. 김건희 여사의 모친과 오빠가 동시 소환된 특검 얘기. 이제 2위로 가보겠습니다. 누군가는 이걸 명청 갈등의 최정점이다라는 표현도 나오더라고요. 어제 대통령실이 여당이 강행하려고 했던 재판중지법 관련해서 하지 말아달라, 정치에 대통령을 끌어들이지 말라라고 얘기했죠. 정청래 대표를 향한 마지막 공개 경고라는 해석도 나왔습니다. 당의 사법개혁안 처리 대상에서 재판중지법을 제외해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대통령을 정쟁의 중심에 끌어넣지 않아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대통령실과 대통령의 생각은 같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정청래 당대표, 당신 혼자 경거망동한 행동하지 마라. 쉽게 말하면 자기 정치하지 마라. 예. 나 그거 별로 안 좋아하고 당신 지금 이제 뭐 뻑하면은 내 이름 팔면서 네. 이재명 대통령 국정운영 성공을 위해서 자기가 그렇게 한다 이렇게 하지만 난 내 이름 팔지도 말라. 네. 그 이야기를 한 거예요. 민주당 정청래 당대표에게 가장 강력한 경고를 지금 날린 겁니다. 그런데 저렇게 김성태 전 의원처럼 야권의 해석과 여권 내부 해석도 크게 다르지 않아요? 그 이동학 의원님. 네. 에이펙에서 성과를 부각하는 주간인데 재판 중지 이슈가 다 잡아먹었다. 원내 지도부의 한 의원이 일부 언론에 이렇게 인터뷰할 정도면 정청래 대표에 대한 진짜 마지막 경고라는 해석도 뭐 크게 무리는 없는 거 아닙니까? 네, 뭐 일부에서는 그렇게 또 해석할 수도 있고 다만 어쨌든 당으로서는 저는 불가피하게 이 일을 할 수밖에 없지 않았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예. 왜 그러냐면 이미 국감이 에이펙이 진행되고 있었고 또 국감도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국민의힘 의원이 국감에서 서울고등법원장에게 재판이 왜 진행되지 않냐, 진행될 수 있는 거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 과정에서 진행될 수 있다, 원론적으로, 이론적으로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당으로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아니 어떻게 서울고등법원장이 이렇게 얘기를 하지? 우리가 시계를 돌려보면 선거 이전으로 가면 고등법원에서 이 선고를 이 재판 자체를 뒤로 연기를 한다고 얘기를 하면서 헌법 84조를 얘기합니다. 본인들이 근거로 들었던 게 84조예요. 그런데 갑자기 이걸 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하니까 같은 법원에서 나온 이론을
본인 고등법원장이 와가지고 이거를 완전히 뒤집어 엎는 발언을 한 겁니다. 예. 고등법원이 고등법원을 그냥 뒤집어 엎은 거라 이건 너무 초유의 사태다. 그렇기 때문에 당은 당으로서의 일을 한 것이고 또 대통령 입장에서는 당연히 에이펙이라든가 국민들의 어떤 성과 이런 것들을 훨씬 더 이 얘기를 하고 싶었던 어떤 그런 저간의 사정이 있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는 건 예. 여당에도 좋지 않고 대통령에도 좋지 않기 때문에 어떤 일들을 처리할 때 특히나 대통령과 관련된 예. 일들을 처리할 때는 대통령실과 좀 더 이 철두철미한 대화나 조율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겠다는 생각은 듭니다. 그 이동학 의원 논평을 쭉 들어보니까 대통령실이 이렇게 공개적으로 제동을 건 거에 대해서 좀 섭섭하신 것 같아요. 뭐 섭섭까지는 하지 않지만 예. 충분히 대통령실은 예. 대통령실의 일을 했다. 당은 당의 일을 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각자 이제 뭐 악역을 누군가가 자처하거나 대통령 국정 운영하나 뭐 이런 취지는 알겠는데 명천 갈등이라는 게 지금 한두 번 있었던 일이 아니고 이런 부분일 거예요, 조영진 변호사님. 지난 9월에 유엔 총회 대통령 갔을 때 국회는 조희대 청문회, 대법원장 청문회 의결했고 아세안 정상회의 때 의원총회에서 법원을 겨냥했던 얘기. 그리고 그제 에이펙 끝난 직후에 싱가포르 정상회의, 싱가포르 정상과 정상회의를 회담을 했는데 재판 중지법 추진했고 건건마다 이런 것이기 때문에 뭐 사실상의 공개 경고가 아니라 이제 더는 대통령실도 이런 거를 못 참겠다는 취지, 이런 분석도 동시에 나와서요. 글쎄요, 아무리 조금 전에 이동학 의원님이 저렇게 말씀을 하셨어도 제가 대통령이라고 해도 굉장히 불쾌했을 것이다. 왜냐하면 예. 재판중지법을 뭐 국정안정법이니 뭐라고 그렇게 변명을 해도 결국은요, 재판중지법이라고 하는 것은 유죄 인정법으로 해석될 수밖에 없거든요. 예. 만약에 무죄라고 하면 재판을 왜 중지합니까? 오히려 재판을 촉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무죄 받아가지고 떳떳하기 그러면은 대통령 지지율 훨씬 더 올라갈 거고 예. 국정에 대한 장악력도 올라갈 건데 왜 무죄라고 하면서 재판을 중지하겠다라고 하느냐. 이렇게 앞뒤 모순되는 행동을 하니까 국민들로부터 더 비난을 받게 되는 거고 대통령실 입장에서는요. 굉장히 평지풍파다. 당이 해도 너무한다. 눈치가 너무 없다. 이런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예. 헌법 84조 그 헌법 주석서가 있거든요. 예. 헌법 84조 관련해 가지고 대통령이 만약에 이런 경우에는 재판 중지되지 않는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중요한 건 법리적 해석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차피 판사들은 기일 추정해 가지고 재판 안 하겠다라고 하는 거지 법리적으로 이게 재판 안 하는 게 맞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건 아니거든요. 예. 제가 조금 전에도 저 봤지만 지난 정권에 어떻게 했습니까? 대통령하고 당대표하고 그렇게 갈등해가지고 그런 사단이 났는데 지금 정권은요. 오늘이 딱 이재명 정권이 출범한 지 5개월밖에 안 됐는데 오늘이 딱 5개월째 되는 날 아니겠습니까? 오늘이 11월 4일이니까. 그런데 벌써부터 대통령하고 당대표가 저런 식으로 엇박자를 갖다 내는 그러한 정권은 제가 살다 처음 보는 것 같습니다. 일단 그 요소마다 대통령이 성과를 뽐내야 될 시점에 발목을 정청래 대표가 잡은 거 아니냐. 사실상의 경고 메시지다. 여러 해석이 있어서. 근데 참 오늘 공교롭게도 이렇게 강훈식 비서실장까지 나서서 여당의 재판중지법에 제동을 건 다음 날 이재명 대통령이 국회를 가서 정청래 대표도 만났습니다. 시정연설 어떻게 보셨는지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대변인께서 하시겠지 뭐. 그 재판중지법 관련해서 대통령께서 정쟁 끌어들이지 넘어져. 조심하세요.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재판중지법 대주주는 여기까지 하시고. 저희 뉴스탑10에서 정청래 대표가 어떤 주제 주인공인 적이 참 많았을 정도로 어떤 사안에 대해서 본인이 딱 생각이 들면 전사적으로 선봉에 서서 얘기를 하는데 최근에 모르겠어요. 그리고 오늘 정청래 대표가 보니까 이재명 대통령의 이번 외교 성과를 A급이라든지 오늘 극찬을 하던데 오늘은 별 반응이 없네요. 자, 얼마 한 3주 됐나요? 정청래 대표가 어떤 저희 탑10의 어떤 이슈로 사라진 지가 꽤 됐습니다. 가만 생각해 보시면 정청래 대표 발언이 굉장히 우리가 이슈가 되고 했는데 최근에 그렇지 못했어요. 부동산 이슈 나오면서는 부동산을 붙잡고 그렇죠. 정청래 대표가 안 꺼냈죠. 그냥 오히려 박수현 대변인 이야기가 주로 이제 쟁점이 됐잖아요. 그리고 추미애 그다음에 최민희 이런 분들이 쟁점이 됐지. 왜냐하면 정청래 대표는 이분이 정치하면서 쇼츠 정치인이라고 할 정도로 본인의 발언, 본인의 행동을 쇼츠로 맨날 제작을 해서 그걸 올립니다. 예.
근데 요즘에는 제가 지금 보니까 별로 없어요. 거기다가 요즘 구독자 수가 많이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줄은 이유도 보면 꽤 이제 정청래 대표가 이재명 대통령을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그런 어떤 비판적인 여론이 있으면서 정청래 대표의 말수가 굉장히 줄어들었어요. 중요한 이슈마다 본인이 말을 하지 않고 오히려 박수현 대변인이 이야기를 하면서 사실 이런 박수현 대변인이 좀 여러 가지 공격을 받는 그런 측면이 됐어요. 예. 그건 그만큼 굉장히 좋지 않다는 이야기죠. 왜? 지금 여당 대표가 사실은 대통령을 좀 빛나게 하고 뒷받침해줘야 되는데 본인이 주인공이 돼버렸습니다. 여야 합의해서 대통령이 다 여야 대표 만나서 악수하고 했는데 예. 그 다음날 뭡니까? 다 깨져버렸지 않습니까? 그런 일들이 반복되다 보니 제가 알기로 대통령실의 이 반응이 좋지 않았고 꽤 아마 심각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어제 강훈식 실장이 다시 나와서 다시 쐐기를 박았잖아요. 강유정 대변인 이후에 또 나왔죠? 네.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당 발표를 우리가 더 어떤 면에서 보면 신뢰하지 못하겠다. 내가 더 해야 되겠다. 그래서 강훈식 대변인이 나와서 재판 중지법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한 거는 당의 저런 발표를 크게 신뢰하지 못하겠다는 그런 또 뜻도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2위까지 자기 정치의 정청래 대표가 마지막 경고를 받은 것 아니냐는 취지의 얘기까지 해봤습니다. 지금까지 들은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만나볼까요? 첫 번째 댓글입니다. 흉기 단독 막는 강력한 법안을 좀 내주세요. 참 무섭습니다. 예. 누가 그냥 쓰라고 돈을 주냐? 이천수 씨 관련 얘기를 하신 것 같고요. 믿는 도끼의 발등 배신이 인생의 가장 큰 시련이다. 성시경 씨 관련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대배우의 쾌차 소식을 기다립니다. 안성기 씨, 저도 같은 마음입니다. 마지막 보겠습니다. 건조도 우리나라에서 성공이지. 핵잠수함 미국 건조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는 뜻으로 댓글을 다신 것 같아요. 화요일 뉴스탑 10 1위는 바로 이재명 대통령의 예산안 시적 연설입니다. 예산안을 두고 국회를 찾은 건 오늘이 처음인데요.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이 국회를 찾자마자 좀 허전하네요 라고 말한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좀 허전하군요. 박정희 대통령이 산업화의 고속도로를 깔고 김대중 대통령이 정보화의 고속도로를 낸 것처럼 이제는 인공지능 시대의 고속도로를 구축해서 도약과 성장의 새로운 미래를 열어야 합니다. 마지막에 또 최근에 여러 논란이 됐던 최민희 그 과방위원장이 강훈식 비서실장과 포함하고 이재명 대통령과 악수하는 모습도 잠깐 봤었어요. 728조 원 규모의 예산안 국회에 설명하러 왔는데 국민의힘이 보이콧 선언을 했습니다. 그 이도학 의원님. 네. 재판 받으세요라고 했고 아예 근조 시위를 벌였습니다. 아까 뭐 여당 의원이 신경 쓰지 마세요라고 하는데 신경을 또 안 쓸 일은 아닌 것 같고요. 뭐 이제 여당 입장에서야 대화나 이런 것, 뭐 채널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장동혁 대표가 되는 순간 국민의힘은 윤어게인 방향으로 간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일찌감치 정해졌습니다. 최근에 면회도 다녀왔고요. 머지않아 이 계엄은 무죄다라고 또 선포하지 않을까 그런 걱정도 사실 들긴 합니다. 그런데 그 계엄의 밤에 오늘 저렇게 시위를 했던 가장 단초가 됐던 건 추경호 원내대표, 전 원내대표에 대한 영장 청구 때문이거든요. 예. 그런데 그 추경호 전 원내대표는 어쨌든 부채포 특권 포기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당도 그것에 대해서 수용하고 존중한다라고 해놓고 저런 시위를 하면 메시지와 행동이 지금 안 맞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국민의 눈치를 지금 전혀 보질 않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민주당이 아마 몇 년 전에 뭐 시정연설 보이콧 그것은 대통령이 야당과 대화할 마음이 전혀 없었고 행동으로 옮기지도 않았기 때문에 대항력 차원에서 그렇게 했었던 건데 예. 민주당은 당시에 사실 대항력이 있었죠. 국민의 지지를 얻고 있었고 다수파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국민의힘이 저렇게 하는 것은 사실 하등 도움도 안 되고 민주당이 상대가 아니라 국민이 어떻게 볼지를 판단해가면서 일을 해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윤호개인 방향으로 가는 것이 앞으로 이 당력이 더 쪼그라드는 데 기여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처럼 심판 보거나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봤을 땐 그거나 그렇게 큰 차이는 없는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첨언을 드릴게요. 자리 비인 거는 과거 정권이나 현 정권이나 똑같습니다. 일단 보기에 따라서는. 그런데 국민의힘 의원들이 이렇게 근조 시위, 재판 받으세요라고 목소리 높이는 것과 별개로 국회를 방문한 이재명 대통령을 마중 나간 우원식 국회의장을 향해서도 비판 목소리를 냈습니다. 그렇게 하고 싶어요. 원씨 들어와. 원씨 정신 차려. 회장님이 왜 만들어 나가 있냐고요? 뒷바이질 안 하고 그냥 시키는 거야. 아이고 안심해. 그 영상을 보시면 사실은 이제 검은색 마스크를 쓰고 웬만하면 이제 말을 안 하면서 이 대여 투쟁을 하려고 했는데 아까 보니까 김기현 의원이 못 참은 것 같아요. 아니 정혁진 변호사님, 이제 국민의힘 논리 김기현 의원 얘기는 이거예요. 국가의전설 1위가 행정부 수장인 이재명 대통령이고 2위가 국회의장 입법수장인데 보통 관례상 국회 사무총장이 나가는 거 많은 영상으로 봤을 텐데 왜 버선발로 나가냐라고 지금 국민의힘이 비판하는 것 같아요. 일단 국회는 입법부고 입법부 수장은 국회의장 아니겠습니까? 대통령이 만약에 국가 원수로서 국회에 가가지고 저런 연설을 하는 것이다라고 하면 또 모르겠는데 요번에 오늘 대통령이 국회에 가신 거는요. 국가 예산 때문에 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때 대통령은 행정부 수장으로서 예산 관련해서 입법부에게 협조 요청하러 가는 거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관례상 국회 사무총장은 장관급입니다. 그러니까 국회의장은 자기 자리를 지키고 국회 사무총장이 영접하고 그런 것이 관례였는데 그 관례를 깨는 게 과연 맞는 것인가 저도 좀 그런 생각 들고요. 옛말에 과공 비례라고 했는데 오히려 우원식 의장이 저런 모습을 보여줌으로 인해 가지고 불필요한 논란을 또 촉발한 것이 아닌가 그런 좀 아쉬움 같은 것도 있습니다. 오늘 그 22분간의 대통령 시정연설에서는 박수가 30번 넘게 나왔고 퇴장하는 이재명 대통령과 사진 촬영도 했고 여권 분위기는 정말 뭐 화기애애했습니다. 아까 정청래 대표 건과는 또 별개로 하다고요. 그런데 국민의힘에서는 아예 이번 이재명 대통령의 시정연설이 마지막이 돼야 된다고 했습니다. 국민께 불체포 특권 포기 약속을 드렸습니다. 이번에도 저는 그 약속을 지킬 것입니다. 불체포 특권 뒤에 숨지 않고 당당히 임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조특검은 추 대표에 대해서 없는 죄를 만들어서 짜맞춘 답정너식 영장을 쳤습니다. 공모도 없었는데 어떻게 내란 중요 임무 종사자로 영장을 친다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한마디로 야당을 내란 세력, 위헌 정당으로 몰아서 해산시키고야 말겠다라고 하는 야당 탄압, 야당 말살, 정치 보복 수사이고 영장인 것입니다. 저는 이런 무지막지한 정권 정말 문제가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국민들께서 다 지켜보고 계신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누군가가 애지중지 하시는 분의 말씀처럼 이제 전쟁입니다.
전쟁이다. 추경호 당시 원내대표 왜 구속하려고 하냐고 아예 이재명 대통령을 겨눴어요.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수사하고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특검이 수사하고 있는 것을 마치 이재명 대통령이 하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재명 대통령의 시정연설이 이번이 마지막이 되겠다라고 얘기하신다면 지금 정권 불복 선언하시고 대선 불복 선언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과연 이것이 국민들께서 원하는 방향이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춘 행동인지 다시 한번 곱씹어보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시정연설 관련 정치권의 극한의 공방 저희가 준비한 1위였습니다. 곧바로 이어지는 뉴스에 예고하겠습니다. 우리나라를 찾은 미 국방장관, 전쟁부 장관, 우리나라의 핵추진 잠수함 도입에 대해서 구체적인 답을 주지 않았습니다. 야당은 우리 정부의 협상 전략을 문제 삼고 나섰는데요. 관련 소식 이어지는 뉴스에 의해서 자세히 전해드릴 테니까요. 여러분들 많은 시청 바랍니다. 화요일 뉴스탑10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